XSFM입니다. I, D, W, K. 일본 여행을 가서 처음 가서 이상하게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서양식 연도가 아니라 이상한 한자 2개 써있는 연도가 있었거든요. 어딜 가나. 아저씨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해줄 건가요? 자민당 60년을 다 지금 정리할 겁니다. 네. 일본의 간단한 정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미나문구예요.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XSFM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은 알기 싫다 312번째 목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윤세민 리터가 앉아있고요. 네, 일본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단기 있잖아요. 단기. 아, 그렇죠. 네, 아무도 기억 못해서 뒤에 아무 숫자나 네 자리 넣으면 전부 다 그런 줄 알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무슨 가게에서 그 공사한다고 해서 공사 기간 동안 소음이 납니다. 네. 기간 단기 4,321년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일본은 안전제일 옆에 평성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이번에 그 두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뀝니다. 네. 예.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아저씨와 함께 오늘과 내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액세스몰 음향기기 섹션, 강력한 체내 흡수율, 평산네이처, 야왕데이 야왕나이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 시리즈.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 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Big Green.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액세스몰에 레노버 페이지가 대단장했습니다. 네. 페이지가가 아니죠. 페이지를 대단장했습니다. 프리미엄 사양의 X1 시리즈, 합리적인 가격의 베스트셀러, 싱크패드 등 모델별 가격별 라인업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싱크패드 시리즈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유현상 PD가 작업 중입니다. 네, 아이디어 패드는 아직 작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합리적인 가격은 아이디어 패드죠. 액세스몰 페이지에서 구매하기 링크를 타고 가셔서 장바구니에 쿠폰 코드 XSFM X 레노버 2019라고 치시면 영문으로요. 레노버몰 회원 전용 혜택에서 3%의 할인이 더 들어갑니다. 레노버 노트북은 주문 후 생산을 하는 시스템이어가지고 최소 2주에서 3주, 최대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 사무실도 꽤 기다리다 받았죠. 혹 당장 급하게 노트북이 필요하다 싶으면 거기 밑에 보시면은요. 오늘 주문, 내일 배송, 빠른 배송이 가능한 상품들만 모아둔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급하게 필요하신 분은 그 상품을 확인을 바라고요. 네. 우리 사무실은 모두 레노버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저는 엑소원 요가를 쓰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 다른 회사 노트북들이랑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만. 엑소원 요가는 이쁘잖아요. 그 빨간 콩을 바라보고 있는 기분은 매우 좋습니다. 네. 뉴스 라운드업 History in the Making. 2019년 4월 첫 주의 뉴스 라운드업입니다. 네, 꽃게, 블루크랩. 꽃게 이야기가 첫 뉴스입니다. 혹은 플라워 크랩. 서해 5도 어장에서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원래 서해 5도 어장에서는요, 늦은 봄하고 늦은 가을이 꽃게철이거든요. 그전에는 잡으면 애가 어려서 안 되고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근데 이번에 가장 다른 점이 있죠. 네, 올해부터는 연평어장이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판문점 선언 이후에 평화 흐름에 맞춰서 국방부와 해경, 인천시가 협의를 거쳐 여의도의 84배 면적의 어장이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위험해서 못 갔다가 이제는 평화의 흐름이니까 좀 위험도가 낮지 않는가 해가지고 어장을 확대한 거죠. 또한 조업 시간도 앞뒤로 30분씩 늘어났습니다. 네. 조업 시간을 줄인 이유는 양측 군의 경계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한 이유가 그동안 가장 컸고요. 이게 평화수역을 준비하는데 제가 그동안 계속 따라가고 있었는데 1년이 넘게 걸린 작업입니다.
한동안 비워둔 수역이잖아요. 네. 이러면은 여기에선 무슨 일이 있느냐? 양쪽에서 군대에서 여기 가지 말라 그러니까 양쪽의 어민들은 안 가요. 네. 그럼 중국에서 와서 잡고 법적으로 빈 땅이잖아요. 네. 쓰레기 버리고 가요. 그래서 불법 조합 어선 같은 데서 버리고 간 쓰레기들을 작년 가을부터 허겁지겁 치웠습니다. 군대에서 나와서 경찰에서 해군이 동원돼서 이걸 했었고 이것 때문에 핫라인을 꽤 돌렸다는 기록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국정 홍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언론들이 홍보를 해주진 않잖아요. 네. 되게 큰 소식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남북 화해무드와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결실들을 보고 있으면 1년 동안 금강산 관광도 그렇고 앞으로 뉴스들이 계속 나올 텐데 아마 사람들이 계속 안 볼 거예요. 무슨 지들이 LG전자인 것처럼 굴고 있습니다. 통일 관련된 정책은요. 그러면 이제 네티즌들이 밝혀줘야 되는데. 이런 좋은 일을 누가 얘기해요. 얘기 안 해. 어쨌든 다음 지선 때 현임 시장 공보에 적힐 말 하나는 눈에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4.3 이야기입니다. 어제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네, 국방부와 경찰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71년 만에 처음으로 유감과 애도를 표했습니다. 4월 3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4.3 항쟁 71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는데요. 민감용 경찰청장이 참석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경찰의 행위를 반성, 성찰한다. 무고하게 희생된 분의 영정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제주 4.3 특별법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제주도민에게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반성한다는 워딩을 썼는데 국방부는 아직 진압 과정이라는 워딩을 그대로 쓰고 있네요. 또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광화문 광장의 추모 공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녹음하는 현 시간까지는 아직 방문할 예정인데 녹음이 끝날 때쯤엔 이미 방문했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71년이나 걸릴 일인가 싶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특히나 세 군데 의원실이 좀 열심히 해온 측면들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삼석이죠, 국회의원이. 네. 제주시에는 강창일, 오영훈, 서귀포의 위성군인데 이 세 사람들 다 4.3 관련 특별법을 개정하자고 오랫동안 주장해 오고 있고 강창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4.3 연구소장 출신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공천의 가점을 받은 점이 있어요. 앞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4.3 관련 현재 특별법은요. 4.3 때 잡혀간 희생자들이 군사재판을 받잖아요. 네. 그럼 그때 이제 판결을 억울하게 또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판례를 버리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법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랬겠죠? 물론 재심을 할 수 있어요.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희생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희생자가 좀 많아야지. 근데 재판 같은 거 하면은 당시에 판례는 이랬지만 시대가 변한 점 어쩌고 이런 거 하잖아요. 다만 재심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시간이 또 너무 많이 흘렀고 당시에 학살이 좁은 땅에서 촘촘히 일어났기 때문에 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생존자들도 없어요. 보통은 이제 유족들이 한다고요? 유가족이 한다고요? 그래서 이 특별법을 개정을 하자는 거는 여기서 아예 당시에 군사재판했던 모든 결과들을 무효화하자라는데 중점이 있습니다. 법을 그렇게 바꾸자는데. 네. 앞으로 이게 또 그 다음으로 움직여야 될 문제일 겁니다. 왠지 늘 읽던 기사만 생각을 하면은 이 문제는 뭔가 앞뒤 대꾸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뉴스 신기하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서는 작년 3월에 비해서 올해 3월의 물가가 0.4% 올랐습니다. 네. 특히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 석유류의 가격이 9.6% 하락했고 채소류의 가격도 12.9% 떨어졌습니다. 또한 충남도 등 무상급식을 시행한 지역이 늘어났죠. 그리고 병원 검사료나 치과 보철료 등이 하락하면서 서비스 물가 역시 상승세가 둔화되었습니다. 네, 고교 무상급식에 더해서 일부 자치단체에는 지금 교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예, 신학기를 맞아서 그 물가 관련된 것도 상당히 요동쳤습니다. 다만 택시비와 시외버스 요금 등 교통비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퉁쳤더니 0%대라는 거예요. 네. 이 정도가 이렇게 길게 이어진 게 어마어마하게 오랜만이라는 거고요. 뉴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자세를 생각을 해보잖아요. 해봅시다. 저도 주유소 가서 기름값 볼 때 기분 좋아요. 예. 하지만 그걸 보고 나온 다음에 바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닌 건 분명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름값이 내려갈 땐 찔끔 내렸다 이런 식의 아젠다로 다시 공격하는 건 좀 이상하다. 생활 물가는 분명히 잡혔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방식, 언론을 소비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방식을 공고히 해오고 있나라는 의심이 좀 들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오늘 뭘 불평하려고 뉴스를 보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저는 소비자 물가 안 올랐다는 걸 계속해서 주식 관찰하고 있었는데 저 어르신들 왜 주식 보러 객장에 뭐 앉아 있는 장면 같은 것들 우리 어렸을 때는 잘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증권사 객장에 가질 않으니까 네. 알바를 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런 것처럼 마치 소비자 물가 같은 주요한 수치는 어딘가 잘 보이는데 좀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계속 보여줄 방법이 없나? 그러니까 통계청에서는 자료를 배포하는데 네. 보기도 힘들고. 네. 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거를 해석을 이상하게 해놓은 얘기만 자꾸 하니까.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물가가 안 올랐고요. 그 알실 본편과 관련된 뉴스가 또 있습니다. 몇 개가. 네, 요즘 이 가방이 길에서 종종 보여서 좀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인기가 있는 아이템이었더라고요. 아, 길에서 종종 보여요? 네, 지하철에서도 보이고. 네. 루이비통이 트위스트백의 팝업 스토어를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네, 루이비통의 핸드백 팝업 스토어로는 전 세계 최초이며 매장 이외의 팝업 스토어는 국내 최초입니다. 네. 이 트위스트백은 나온 지 한 5년 됐는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뭔가 스크류바처럼 생겼나 싶잖아요. 네. 훈련 받는 그 쇼 강아지들 이렇게 뛰어 들어갔다 나오는 그 그렇죠. 통처럼 생긴 그런 가방이 아닙니다. 아니면 뭔가 이제 서른도 오마주? 뭐야 그게? 그게 아니고 V자 두 개가 겹쳐져 있어요. 가방 앞면에. 네. 그리고 가방을 덮고 이 겹쳐져 있는 V자 중에서 앞에 V를 45도 정도 돌리면은 네. 이제 가방이 잠기는 시스템인데 그렇습니다. 앞에 V를 돌리니까 LV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답니다. 네. 팝업 스토어에서는 이 방문객이 와서 그 캐더크 거기 런웨이가 있나 봐요. 네. 런웨이에서 캐더크를 하면은 루이비통 광고 영상처럼 합성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답니다. 네. 시도해볼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본편 2개와 연관되어 있는 소식이죠. 네. 팝업 스토어는 한참 공사 중인데요. 이제 저희 여러분 방송 듣고 다음 주면 아마 열릴 텐데요. 서울에서. 그 다 만든 뒤에 그림을 지금 현대카드가 홍보 중이라서 지금 검색도 가능해요. 그게 보면은요. 건물이라기보다는 그냥 루미나리의 장식품 같기도 한 모습이에요. 네. 이 루이비통의 트위스트백도 그렇고 트위스트백을 자랑하려고 그랬을 때 30초나 20초짜리 동영상을 찍으면 가장 적당하거든요. 네. V가 꺾이면서 L이 되는 그렇죠. 그 장면. 혹은 이 팝업 스토어가 빛나는 것도 팝업 스토어를 배경으로 자기 사진을 찍을 때 정말 예쁘게 나올 겁니다. 네. 10초에서 20초짜리 동영상으로. 그리고 이 이벤트가 되는 캐더크도 마찬가지죠. 동영상을 올리라고 아예 만들어줘요. 루이비통에서, 현대카드에서. 정말 모든 게 인스타에 홍보하려고 만든 세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갔다 온 전시 중에 인생사진관이라고 그게 뭐예요? 전시장 안에 아예 스튜디오를 해놔가지고 네. 관람객은 뭘 하는 거냐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거기서 찍은 사진 제가 그 인스타에 올렸더니 유피님이 좋아요 눌렀잖아요. 아 그래요? 네. 이뻤나 보다. 네. 그러니까 팝업 스토어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제. 네. 세상이 변화하는 흐름 하나를 읽으신 거예요. 지난주 방송 패션에 관심 없었다면 다시 가서 들어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작년에 정다운 대표님이 와서 쓰레기차를 따라가다 보니 파주까지 갔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오타지적. 정대운 대표라고. 정다운. 예, 느낌이 갑자기 커지네요. 정대운 대표. 네, 정다운 대표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해줬죠. 우리는 서울의 쓰레기가 파주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처리 과정하고 큰 상관은 없지만 지금 파주에는 2만 톤의 쓰레기 투기물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산이 5m 높이까지 현재 쌓여 있다고 합니다. 2016년에 조직폭력배와 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장 용지를 임대한 뒤에 거기에 2만 2천 톤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도주한 것입니다. 범인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파주시는 토지주에게 쓰레기 처리를 명령했으나 이 처리 비용 때문에 토지주는 손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시가 먼저 처리를 하고 처리 비용을 토지주에게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행정관청이 먼저 이런 문제를 처리를 대신 해주고 처리 비용을 나중에 청구하는 것. 강제죠, 강제. 네. 이걸 행정 대집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크게 해줘서 대집행이 아니고 대신 해준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법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거의 없더라고요. 행정 대집행 정도 말고는. 네. 게다가 이 행정 대집행은 개선이 되면서 지자체도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기 때문에 지방분권에 되게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 파주시 얘기를 잠깐 한 게 이제 이번 주에 파주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고요. 실제로는 뭐 외신에서 의성인가요? 쓰레기산 관련 보도 크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해외에. 그 악취도 악취고 침출수가 나오고 땅에 묻으면 집안 침하가 우려되고요.
원래 식목일쯤 되면 이런 쓰레기 뉴스들 나오긴 나오는데 요즘의 양상은 뭐랄까 그게 좀 많이 쌓여서 폭발하기 직전 같다는 느낌이 제가 좀 들어요. 한동안 필리핀에 몰래 보내다가 다시 돌아온 쓰레기 얘기가 되게 오랫동안 뉴스가 됐었는데 네. 일면이 아니라서 잘 못 보신 분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 돈 받았나요? 아직 소송 중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 두테르테가 와서 한국에서 대집행을 해주고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계속 뻗대고 있는 모양인데요. 한국 쓰레기들이. 네. 이 관련된 뉴스를 뭔가 준비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재활용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의 수준이 아니다. 양이. 네. 네. 드랍이 너무 많이 된다. 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윤세민 에디터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Bluetooth, headphone, speaker, Sony, Monster, wireless. Join the freedom. XS Mall. JJL. Speaker. Charge free. Bluetooth speaker. Go. Clarity. HDBT. Headphone. Bluetooth. Sony, Monster, JBL. Meet the speaker.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야왕 테이트. 에? 뭐요? 야왕 나이트. 효소 반응 공정 ECS 공모. 에? 그게 무슨... 야왕 테이트. 야왕 나이트. 평산네이처?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 네. 꽃게가 크게 조업을 시작했고 국방부와 경찰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71년 만에 처음으로 사과를 한 이번 주에 미나문구 시간에는 일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뉴스가 많습니까? 보궐선거도 있고 뭐 우리 지금 녹음하는 동안 보궐선거 지금 창원하고 통영 거제에서 하시고들 계신데 네, 뭐 결과 나왔겠죠. 뭐 여러분들 들으실 때는 근데 결과도 안 나왔는데 여기서 보궐선거 얘기 할 수도 없고 네, 좋은 보궐선거였다. 그리고 뭐 인사검증 실패 얘기, 그다음에 뭐 김학의 얘기 이런 거 다른 데서 너무 많이 떠드는 데다가 네. 그리고 아직 이게 뭐 딱 떨어지게 김학의 사건의 경우에는 뭐 진실이 밝혀진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래서 여러모로 애매한 상황에 아무거나 하라고 그러길래. 그렇습니다. 오다를 안 줬습니다. 아무거나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무거나의 진수. 아무거나라고 시켰더니 더 길게 해왔어요 또? 저도 짧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렇게 써오지 원고를. 네, 계속해도 안 끝나더라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끝나지 나는 계속 하는데 이게 막 그래가지고. 네 페이지나 원고를 썼는데 일본이 아직 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속 쓰고 있어요. 계속 쓰면서 왜 아직도 60년 되지? 막 생각하면서. 이게 줄인 거야 이것도. 그래서 계속 쓰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 생각해서. 아무튼 이 시작은 일본 사람들이 연호를 바꿨다는 거죠. 네. 우리 이제 연호라고 그러는데 거기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원호입니다. 원호. 네, 원호인데 뭐 아무튼 우리식으로 또 얘기를 해야겠죠. 원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원래 이제 일본 사람들 천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덴노? 네. 사실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을 불러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제 하는 게 좋은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또 혼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한국어 저희가 한번 그 네티즌님하고 방송할 때 얘기를 저희들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덕질인하고 했죠? 그런가요? 덕질인하고 했네요. 그 덕지덕지 틀린 그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면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다. 네. 고종은 스스로 황제라고 불렀기 때문에 황제인 거다. 네. 그런 것처럼 황제가 맞긴 한데 한국의 언론 관습을 따르겠다. 부득이하게. 그래서 그때 덕질이는 그냥 덴노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했었고. 네. 아무튼 편의상 일왕 갑니다. 네.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일왕으로 타협하고 가죠. 왜 복잡한데 세상 복잡한데 이거 뭐 어떡합니까 제가 그죠? 저도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왕인 아키토라는 이 양반이 있어요. 네. 이 양반이 원래 천왕이라는 거는 그 일왕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그 종신제 세상을 떠나야지 이 뒷사람이 이제 그 전승을 하는 건데 이 수명도 연장이 많이 되고 말이죠. 일본 사람들은 장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무튼간에 나토죠. 네. 많이 드세요. 이 양반이
아직도 짱짱하셔갖고 생전 퇴위를 그냥 하기로 했어요. 자기가 굉장히 일왕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뭐 계속 수명이 연장돼가지고 이렇게 살아있긴 하지만, 여러모로 좀 기력이 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참 세상이 요구하는 이런 역할들을 잘 하지 못할 것 같으니. 바쁘고, 그냥, 네, 밀린 나루토도 보고, 원피스도 보고 하게. 예. 우리 아들이, 여기도 아들이 2명이고 이런데, 이 아들 얘기해도 또 1시간이에요. 근데 아무튼 간에, 아들이 나루히토라고 있는데, 네. 이 양반이 이제 황태자입니다. 이 동네. 그래갖고 이 양반이 이제 새로운 이제 일왕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뭐 당연히 왕이 바뀌면 또 연호가 바뀌는 거죠. 네. 원래는 이제 과거에 뭐 뒤에도 좀 얘기하겠지만 미군정이 와가지고 이제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2차 네. 대전에 사고를 쳐갖고 그거에 대해서 징벌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미군정이 들어서는데 일본은 7년간 미국이었습니다. 네. 사실상. 네. 그때 이제 연호 관련한 어떤 규정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일왕이었던 히로히토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새롭게 무슨 연호를 뭐 또 정하고 하는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게 다 사라졌기 때문에 연호를 안 정하는 거죠, 그러면 따로.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호가 없어졌겠죠. 근데 이제 1979년에 오늘날 우리가 또 익히 알고 있는 일본 극우파를 상징하는 네 글자 일본회의 이런 국수주의자들이 이 연호를 안 정한다는 것은 천황제가 아닌 거다. 천황이 그 시대를 지배하는 어떤 상징이 연호인 건데 연호가 없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원호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네. 연호를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 절차적으로는 연호를 이제 누가 정하냐 그래서 이걸 국내청이나 뭐 황궁이 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각부 소속의 이제 원호 담당팀이 따로 있어서 여기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담당팀은 40년에 한 번 정도만 일을 하게 되는가? 뭐 이게 일 터지면 이렇게 꾸려지는 거겠죠, 이게. 그렇죠. 상설팀은 아니겠죠, 그래도.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이제 철밥통이고 놀고 먹어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걸 정하면 내각 관방장관이 이 실무를 총괄하고 그래서 이 결정을 하면 내각 관방장관이 그래서 나와서 이 두 글자 딱 적혀 있는 거 액자를 들고 와가지고 액자인지 뭐 족자인지를 그걸 딱 보여주면서 언론에다가 딱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막 화선지 같은 걸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게 히로히토가 사망했을 때 네. 이 헤이세이를 들고 헤이세이라고 써 있는 어떤 나무 액자. 예.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언론에 딱 보여준 게 오부치 게이조 당시에 이제 관방장관이었단 말이죠. 네. 그때는 이제 총리는 다케시타 노보루였고 그래가지고 그 사진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케시타 노보루가 나중에 무릎을 쳤다 그럽니다. 저거를 뭘 바꿔갖고 내가 할 걸, 내가 역사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오부치 지킬 걸. 게이조 뭐야 저거 이렇게. 저 사진이 시대의 상징이 될 줄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헤이세이라고 써 있는데 헤이세이 하면 난 건담 헤이세이 3연작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뭐 아무튼간에 우리가 또 이제 내각 관방장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관방장관 하면 스가 요시히데 이런 사람들인데 네. 내각 관방이라는 게 또 있어요. 내각 관방이라는 게 뭐냐면 외국의 이제 내각제 국가를 이 영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캐비닛 오피스입니다. 그 캐비닛 오피스라는 게 뭐냐면 캐비넷 오피스. 네, 내각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내각의 이른바 이 비유를 하자면 내각의 비서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각에 뭔가 실무진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이제 부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대장성 대신 지금은 대장성이 없지. 다른 장관들은 사실 우리가 장관이라고 번역하지만 다 무슨 성 대신으로 돼 있어요. 근데 장관이라고 하면 내각 관방 장관만 장관입니다. 네. 그래갖고 이게 뭔가 성격이 다른 장관들하고는 다른 거다. 이렇게 토막 상식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호를 뭘로 바꿨냐 그래서 일본인들이 레이와입니다. 레이와. 예, 뭐 많이 뉴스를 보셨겠죠. 레이와. 저는 그래서 약간 어감이 좀 그렇다. 레이와가 뭐야? 왜요? 우리식 한자 읽는 법으로 하면 영화입니다. 네. 영화나 보러 가자 이런 건가 이게 영화. 네, 그 무비랑은 다릅니다. 네. 네. 약간 평성 이러면 약간 그게 연호 같기도 하고 헤이세이 이렇게 하면 좀 익숙한 느낌인데 아무래도 네. 영화는 뭐야? 레이와 뭐야? 약간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정하고 나니까는 제가 뭐 가보진 않았지만 일본 현지는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랍니다. 그래요? 왜요? 네. 일본인은 저는 큰 충격에 빠질 줄 알았지만 해피 그 자체다. 큰 행복에 빠졌다. 아니 왜냐면은 그전에는 이제 이 연호를 바꾸는 게 물론 뭐 잦진 않았지만 이게 천황이 죽은 후에 연호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축제 분위기가 아닌데 이번에 연호만 바뀌니까 슬플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케팅하기 좋죠. 그렇군요. 히로히토 사망했을 때
사람들이 이 천황, 그러니까 일왕이 죽었으니까 뭔가 애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애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애도하고 있는데 나만 야 이제 그만하자 이러면서 이제부터 우리 행복해지자 이러면 좀 눈치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 같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애도하게 될 거 아니에요. 1년도 넘게 계속 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애도를 할 때 우리가 그 흥청망청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 소비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 예, 돈도 안 쓰고, 예, 계속 뭐 옷도 똑같은 것만 입고. 근데 요즘은 경제지에도 그런 거 얘기하죠. 일본에 지금 수출길 틀 때다. 네. 요즘 일본이 연어 바꾸는 거 가지고 마케팅 어마어마하게 한다. 그렇죠. 네. 그 과거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부러라도 더 써라 이거 엄청 좋은 거다 이거 우리가 연어가 바뀌었고 새로운 시대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네. 예, 돈 쓸 때다 이래가지고 뭐 다들 해피하다는 거예요. 레이와 클렌징 폼. 예, 그리고 그것도 레이와 있고 스레빵. 그것도 있고 최후의 헤이세이 뭐 이렇게. 아, 헤이세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생산된 클렌징 폼.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뭐 클렌징 폼 광고에 네. 광고 있어요 이거? 헤이세이 시대의 마지막 동전 파스. 헤이세이 시대 마지막 야왕. 아, 그 동전 파스에 이렇게 평성 이렇게 쭉쭉 써 있으면 그게 많이 팔리는 거라. 그거 괜찮겠네요. 네. 헤이세이 마지막 플레이스테이션 4.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정부가 오브치게이조가 그 헤이세이 그거 들고 있는 거. 네. 이렇게 슈프림 오 대박. 오 일본에서 난리 나겠네 팔면. 오 진짜요. 네, 우리도 가짜 슈프림 하나 만들어야지. 여튼 그냥 티셔츠에 프린트한 다음에 슈프림만 해도 되겠다. 아니면 그렇죠. 업템포 옆에 거기에 헤이세이 딱 이렇게 그걸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쓴다는 건 축제 분위기라는 소리.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해피하다는 거 알겠는데 레이와는 뭐냐? 그렇죠. 뭔 의미야 이게. 그죠? 한자만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 령자라는 게 하여금 령자라는 거고. 보통 뭐 시킨다. 네. 령. 네. 네. 명령할 때 그 령자죠? 네. 화는 뭐 화합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화자 아닙니까 이게. 네. 네. 무슨 뜻인지 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해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베 신조 총리가 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네.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게 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만 또 역사에 남는 게 싫어서 자기도 원샷 받으려고. 네. 왜냐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거 연호 발표하는데 한 8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네. 아베 신조의 기자회견은 뭐 한 20분 정도 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또 하는데 어쨌든 의미를 뭐 미주알고주알 해설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고대 시가집으로 되어 있는 마녀시라는 게 있다 그래요. 우리 이거 한자 그대로 읽으면 만염집인데 여기에 무슨 매화의 노래가 있고 거기 서문에 보면은 초춘 영월 기숙 풍화라 이렇게 딱 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새 봄에 좋은 달에 공기는 아름답고 바람은 부드럽다 뭐 이런 문장인데 여기서 두 글자를 따왔다. 그래서 초춘 영월 기숙풍화 그래서 영화 이렇게 따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꽃을 피우고 이렇게 앞으로 해피한 시대고 그것이 희망이다 뭐 이런 뜻이다라고 아베 신조가 해설을 했어요. 달 좋고 바람이 부드럽다 뭐 이런 소리군요. 네, 아주 앞으로 해피하다 우리가 화합하고 해피하고 뭐 이런 건데 일부 또 야권의 이 불순한 사람들은 이게 영자가 명령한다는 뜻이 있고 네, 명령할 때 영자고 화자가 또 화합을 하는 거니까는 지금 화목하라고 명령하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 명령하겠다는 거냐? 이래갖고 또 개긴 게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18세기 말에 레이도쿠라는 이제 연호안이 나온 적이 있대요. 그때는 이제 에도막부 시절이죠. 우리가 읽으면 영덕입니다. 네. 덕에게 뭘 시키다. 네. 네. 근데 이제 덕이라는 게 도쿠가와의 덕 같잖아요. 왜냐면 도쿠가와를 또 읽으면 덕천이니까. 덕천. 우리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덕천가강 아닙니까? 네. 우리 신장에야만 그 한글판을 하면은 이름이 다 그렇게 나와요. 덕천가강, 직전, 신장. 그게 다 이렇게. 옛날 교과서에는 그렇게 써 있다면서요? 옛날 교과서에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조선왕조 500년 드라마에 보면 밑에 풍신수길.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나와. 그게 편했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렇죠. 외우기도 좋고. 네. 그러면 그 덕천의 덕자인데 지금 도쿠가 막부인데 이거 뭐 막부한테 감히 우리 쇼군한테 뭘 시킨다는 거야. 이래갖고 이게 폐기됐다 그러거든요. 18세기 말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아베 신조가 일부러 이렇게 정하는 게 있다라는 해석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왜 하필 와냐 이런 거죠. 이게 레이와인데 왜 와냐. 무슨 얘기냐면 근현대에 들어서 이제 결정된 연호를 쭉 이제 설명을 하면 메이지, 다이쇼, 쇼와 헤이세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메이지, 다이쇼는 그렇다 치고 쇼와 헤이세이 그다음에 또 레이와잖아요. 네. 쇼와 헤이세이, 레이와.
그러니까 마치 그 헤이세이를 왕따시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두 와들이. 네. 쇼와와 레이와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여기에 헤이세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이 의미가 또 있잖아요. 평화를 지킨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를 실제로 담아서 이름이 잊어먹었어. 아키히토가 또 이런 약간 이제 극우주의적 행보를 하는 아베 신조랑 약간 갈등 관계를 이제 맞습니다. 형성하기도 하고. 네. 아키히토 왕은 제가 맨날 그 통서 개념 놀리고 또 놀렸습니다만 그걸 왕이 끄집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네. 선택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 지난번 덕질인의 방송에서도 이 생전태위가 개헌을 미루려는 전략이라는 덕질인의 분석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있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또 천황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개입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사실 국민의 상징으로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그래도 정치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어떤 행보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 가갖고 뭐 전몰자 외에 이제 뭐 가서 이제 헌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대담을 통해서 사실 이 천황 일가 그러니까 일왕의 일가가 백제계라는 말도 있고 뭐 이런 점들을 언급을 그렇습니다. 굳이 한다든지 그죠.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약간 정치적으로 미묘한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자기 아버지의 그 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책임지려는 어떤 의지를 보인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베 신조가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죠. 싫죠. 그래서 극우 세력들이 아키히토를 좀 싫어하는데 감히 또 천황한테 뭐라고 하기는 어렵고 네. 그런 분위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 천황한테 뭐라 그러면 또 유신혜가 자기들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런 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헤이세이가 약간 비정상이고 레이와라는 것은 쇼와를 다시 되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준 거 아니냐라고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 때 쓰던 화자를 되돌리다니. 예.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이 화자가 사실 역대 연호를 다 통틀어서 보면 연호에 많이 등장하는 한자고 그리고 와라고 할 때는 또 그게 일본을 상징하는 글자다. 이런 이제 견해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보는 건 좀 오버 아니냐 이제 이런 반론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그런 반론이 있지만 이 부분을 제끼고서도 아베 신조의 분명한 이제 의중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굳이 이것을 또 일본 고전에서 꼭 인용해 주세요라고 계속 뒤에서 아베 신조 내각이 계속 이제 주문을 했다는 것이죠. 원래 이 과거의 일본의 연호들은 대개는 이제 중국 고전에서 인용한 경우가 많았대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우리가 새롭게 연호를 정하는데 언제까지 중국 고전 그렇지 않아도 중국 싫은데 언제까지 중국 고전에 의존할 것이냐? 우리는 우리 것이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래가지고 일본 고전에서 인용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거의 들러리고 거의 이것을 아베 신조가 정해준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이제 해석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아무튼 새롭게 정하고 새 시대를 여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이 또 오르고 해갖고 모두가 이렇게 해피한 그리고 일본적 전체성도 강화되는 이런 국면으로 가서 모두가 이제 해피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이게 사실 연호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아무렇게나 정해도 되는 거 아베 신조는 왜 굳이 연호에 이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연호에도 뭔가 일본적 정체성을 담아가지고 뭔가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를 하면서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일본 넷에서 막 싸우겠네요. 막 연호 가지고도 불편해하시나요? 막 이러면서.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얘기했지만 일본에서 연호가 불편해요 말하는 사람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다 해피하지 지금. 우리가 굳이 이렇게 또 우리 언론들이 이걸 정한 거에 대한 어떤 아베 신조의 극우화의 맥락을 또 찾으려고 하니까 사실 네. 이런 비판한 것들을 주로 묶어갖고 우리가 소개를 하니까 우리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거지. 일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 그 국수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그 정도로 심한 막 거부감 같은 거는 한국에 비해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들 그냥 뭐 해피하기만 할 것 같은데. 해피하게 그냥 레이와 클렌징 폼. 네, 그렇죠. 네. 레이와 동전 파스. 레이와 그 다음 연호는 아스카와로 합시다. 네. 그래갖고 그러면 왜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일본 자민당 정부는 극우화를 이렇게 촉진하고 왜 집착하게 됐느냐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다 이런 저의 포부인 것이죠 지금 이게. 네. 지금부터 역사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네. XSFM입니다. 대출이자 42만 원이 나갔습니다.
관리비 23만 원이 나갔습니다. 아, 가스비. 카드 대금 147만 원이 나갔습니다. 다 가져가라, 다. 당신의 머리카락이 원형으로 800모 나갔습니다. 네, 그럼요. 그것만큼은 안 될 일이죠. 13년간 이어온 빅그린의 노하우로 당신의 모발을 지켜드릴게요. Big Green.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려면 제가 이거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완벽히 정리하려면 우리는 메이지 유신론으로 가야 됩니다. 가는 수밖에 네. 없다. 네, 우리 완전히 통째로 이해하려면 네. 메이지 유신으로 가야 돼요. 근데 7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알씨를 처음 할 때부터 잘 생각해보면 아주 옛날로 돌아가는 패널들은 많았습니다. 네. 돌아오는 속도가 현재로 돌아오는 속도가 가장 늦은 것이 시사 아저씨가 아닌가 지금 제가 그렇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원고를 봤는데 오늘 내일에 봅시다. 아니 이거 금방 정리합니다. 이거 뭐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얘기가. 돌아오다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금방 해봐요 어디. 메이지 유신만 다뤄도 사실 3시간입니다. 그렇죠. 유신 삼거리 나오고 막 난리 납니다. 바람의 검심 나오고. 네, 그렇죠. 메이지 초콜릿 나오고. 네, 왕년에 나오늘이 바람의 검심 팬클럽이었는데 이게 NHK가 사카모토 료마만 갖고 대하 사극을 만들어야 되는데 컴백. 우리가 그렇게 하긴 어려우니까 그죠? 네. 짧게 압축을 해야 됩니다. 메이지 유신의 핵심이 뭐냐? 그래서 이러쿵저러쿵해서 핵심이 뭐냐? 그 당시에 있었던 근대화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서구식 민주주의를 원래 수용하고 이렇게 뭔가 시민혁명을 이루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한테 권력을 돌려주는 걸로 이거를 대체한 게 핵심이에요. 네. 즉 시민혁명을 일으켜갖고 서구의 어떤 그런 나라들처럼 시민혁명을 일으켜갖고 전제군주를 타파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공화정이 아니라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전제군주정이 아니고 막부를 타파하고 권력을 이 전제군주정에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막부에서 천황한테 돌려준 게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이중 권력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그 중에 하나를 제끼고 그렇죠. 이상한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미 클리셰가 형성이 됩니다. 현실이 불만족스럽다. 그것에 대해서 막부의 잔재가 청산이 안 돼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천황을 더 잘 섬겨야 된다. 이 국수주의의 논리, 일본식 국수주의의 논리가 벌써 여기서부터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베 신조 정권이나 이런 데서 메이지 유신 마케팅을 엄청 하죠. 이웃나라인 한국은 지난 정권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네. 정치인들이 잘 못해서 그런다. 국회를 해산하고 박근혜한테 몰아주자. 그런 식인 거죠. 네. 똑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막부 탓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도 막부 탓을 하진 않는데 지금 약간 비슷한 개념들이 뒤에 가면은 뭐 자민당 막부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 암흑의 쇼군 이런 것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개념을 갖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결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급속한 산업화는 할 수 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를 이뤘고 산업화를 하다 보니까는 경제가 팽창하고 그 당시에 경제가 팽창한 나라들은 전쟁을 했고 그렇죠. 제국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전쟁의 기반이 되고 전쟁을 통해서 다시 호황이 또 촉발이 되고 이 호황 때문에 다시 산업화가 촉진되는 이런 선순환인지 악순환인지가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구도를 부시는 것이 곧 천황제를 옹립하는 것이다라는 이상한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이제 군 중심의 관료대각을 이제 등장시키는 것까지 이어졌고 그게 또 만세 일개의 천황제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결국 이제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여기에 덤으로 우리의 식민지의 불행까지 덤으로 해갖고 이런 불행들이 이제 이어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2차 대전에 우리 또 계기다가 이제 우리 현대사의 비극 그 원폭이라든지 이런 비극을 겪으면서 결국 패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미국이 왔어요. 일본에. 이거 전쟁이나 일으키고 우리 감히 우리한테 태평양 전쟁을 걸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한 일본을 우리 혼내주자. 이렇게 와가지고
연합군 최고사령부를 설치해가지고 일본을 간접 통치합니다. 직접 통치는 아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일본에 수상이 있고 총리가 있었는데요. 총리 대신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때의 통치자는 더글라스 메가더라고 봐요. 그렇죠. 이 나라의 통치자는. 네. 그래서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이때 메가더가 와서 딱 보니까 천황제는 못 없앨 것 같다. 네. 천황 사람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천황제는 살려두고 그다음에 천황을 모시는 사람들이 조정이거든. 조정. 이게 막부와는 다른 거죠. 조정. 그렇죠. 네, 조정에 있는 예를 들면 공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조정을 살려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게 메가더 막부인가 봐. 그렇죠. 약간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메가더 대군이 와서 네. 쇼군이 와서 네. 이게 메가더 막부인가 봐. 그리고 그 막부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GHQ라고 불렀습니다. 제너럴 헤드쿼터. 제너럴 헤드쿼터 쇼군. 네. 그래서 그리고 패전 책임을 그래서 천황이 뒤집어 쓴 게 아니라 천황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천황제를 유지시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군부 관료 내각이 다 뒤집어 쓴 거예요. 도조 히데키라든지 이런 나쁜 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전범들. 네, 걔네가 다 지고 간 거예요. 천황을 살리고. 대신에 천황은 인간 선언을 하죠. 여러분, 내가 사실은 신의 대리자가 아니고 사실은 인간이었습니다라고 방송을 합니다. 그 그렇습니다. 사진이 되게 일본인들한테 충격이 컸다고 하잖아요. 네, 메가더랑 서 있는 사진. 네, 메가더가 주머니에 손 넣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GHQ는 일본인들에게 또 일본국 헌법을 선사를 해줘요. 너네들은 헌법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너네는 그래서 이 입헌 군주국을 시킬 거야. 근데 이 헌법의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냐. 상징 천황제를 유지하시되 국민주권주의.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황은 상징적 역할만 하되 실제로 권력을 이제 구성하는 원리는 국민주권주의자. 이 점을 분명히 했고 평화주의와 비무장을 지켜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일본국 헌법을 거의 정해줘요. 이거에 대해서 당시 일본 조정들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했지만 메가더가 찍어 눌렀습니다. 네. 그리고 위대하신 우리 메가더 쇼군께서 경제민주화를 해버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집중돼가지고 이 기업에 집중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군사 경제를 가능케 했고 그게 이제 전쟁의 기반이 됐다고 봐서 즉 군국 경제의 옆에서 그 경제를 돌렸던 회사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고 그 회사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네, 걔네를 다 분할해 버립니다. 재벌 이때 재벌이라는 말의 연원이 여기서 왔거든요. 자이바츠라고 하는 걔네를 해체시켜 버립니다. 네. 네. 오늘날 우리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를 이미 이때 GHQ가 했어요. 네. 네. 거기 이 전범 기업들이 있으면 얘네들은 또 다시 파워를 모을 수 있다.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재벌 개념이 일본은 우리나라랑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계속 승계하는 이런 구도가 아니라 약간 다른 게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일본 경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네. 그다음에 대주주의 농토를 반강제로 저가에 배수한 다음에 지방 농민들에게 헐값에 분배했다. 그리고 특이한 게 공산당 활동을 장려해주고 노동운동을 적극 육성했다. 그렇습니다. 즉 당시에 전쟁을 일으킨 일본 기득권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막 심은 거예요. 네. 이게 이제 GHQ가 한 일입니다. 근데 미국이 공산당 활동을 장려하다니. 왜냐하면 미국에서 봤을 때 공산당이 활동하면 민권이 상승되거든. 그게 우리나라에서 싫어. 그러니까 밸런스 패치를 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군정하는 데서는 그렇게 할 거야. 입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다 이 일본국이라는 이름도 이때 지어줬어요. 메가더가 일본. 네. 일본국이라는 요런 기틀을 딱 잡아줬는데 누군가 이것을 통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리를 누구 시킬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네. 원래 일본에는 그런 정당 정치의 기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메이지 시대에 이게 어쨌든 간에 천황제를 했지만 그 천황제 밑에 일종의 그 정당 정치 구조가 있었거든요. 네. 그걸 설치를 해줬거든요. 이걸 이른바 이제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주로 이제 그 정당의 이제 서로의 이제 대결 구도가 번벌 관료들. 여기서 번벌이라는 건 과거에 당시에 번이 있지 않습니까? 조슈번, 사스마 번. 네. 거기 주류들이 관료가 되면서 그것을 번벌 관료라고 그랬어요. 번의 군벌. 네.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된 세력이냐 아니면 정당 세력, 즉 정당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정치인으로 성장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냐 이런 대결 구도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일본은 한반도의 일제강점기 시절에 민주화 운동 시기였습니다. 네. 예, 그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다 합해서 그냥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그게 아니면 부르주아, 지주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기득권인 세력 대 이제 그 당시에도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에도 민권운동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오늘날의 혁신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신인 거죠, 이 사람들이. 네. 이 대결 구도,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합집산하는 그 시기가 이제 다이쇼 데모크라시입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에는 고노에 후미마로라고 하는 사람의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내각의 대정 익차네라는 일당의 구조로 이상하게 이제 결론이 나는데, 근데 이것만 다뤄도 1시간이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네. 대략 이건 안 다룰 겁니다. 네, 그랬다라고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뭐 이거를 내. 그래갖고 이 GHQ가 이런 기반을 갖고 기성 정치인들 사이에서 내각을 구성하게 만들어가지고 일본을 통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기성 정치인들 중에 좀 괜찮은 놈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선거도 치르게 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각 구성을 시도하는데 네. 이게 잘 안 됩니다. 다들 사실 그때까지의 기성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저렇게 전쟁에 전범이거나 해갖고 연루돼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볼 때 믿을 수 없는 사람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여러 가지 이 우여곡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일본 정치인들이 이 사람은 총리를 시켜줄 만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한 사람이 하토야마 이치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즘에 우리 또 개념 일본인으로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의 아빠예요, 이 사람이. 네. 하토야마 유키오. 1947년부터 일본의 93대 내각 총리 대신 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에 성공한 민주당 총리. 한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애를 강조하며 독도 한국 영토 발언, 유관순 열사 수용시설 헌화, 센카쿠 분쟁 지역 발언, 한국인 원포 피해자 복지회관 방문 등의 파격 행보로 역사적 과오에 대한 사과를 가장 많이 한 총리로 꼽힙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토야마 이치로라는 사람한테 우리 통치를 맡기면 어떨까요 했는데 미국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과거에 이제 군부 정권에 협력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전에 관료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래갖고 이 사람은 저 공직 추방령을 적용해가지고 공직을 못 맡게 합니다. 그래갖고 하토야마 이치로가 이 당시에 총리가 못 되게 생긴 거죠. 네. 그나마 미국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요시다 시게루라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요시다 시게루가 등장을 합니다. 요시다 시게루. 1878년부터 1967년. 일본의 45, 48, 49, 50, 51대 내각 총리 대신 일본의 전후 재건과 경제 부흥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유엔군 통치 이런 간판을 내걸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더글라스 맥아더 쇼군의 개인 의사가 아니라 당시 트루먼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였지요. 이거는 우리 단독으로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트루먼 백악관에서 내려오는 그대로를 반영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친미파로 꽂아라. 그나마 이 와중에 가장 친미파로 보이고 말도 잘 들을 것 같은 요시다 시게루한테 총리를 시켜주면 어떨까요라고 얘기를 하면 맥아더 장군과 미국 선생님들이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봐서 요시다 시게루한테 뒷일을 부탁을 합니다. 하토야마 이치로가. 네. 그러면서 내가 컴백을 언젠가 할 건데 이게 뭐 영원하겠느냐. 맥아더 치하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겠느냐. 하지만 내가 돌아오면 너는 그때는 나에게 이 당 총재직과 총리직을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협의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요시다 시게루가 이제 총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때 선거를 해서 이제 이때 선거를 해서 이 다수파 중에 요시다 시게루가 이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또 이 반대편 혁신 세력 중에 또 이제 충분한 이제 득표를 한 세력이 또 사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미 자유당, 진보당, 그다음에 사회당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이 요시다 시게루 내각의 정책 노선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째로 미국한테는 절대로 개기지 말자 우리는. 미국한테 절대로 개기지 말고 말을 잘 들으면서 비무장을 유지하자. 평화헌법 수호. 네. 대신에 이 돈은 경제발전에, 그러니까 군비를 아낀 돈은 경제발전에 쓰자. 이게 요시다 시게루의 기본 노선이었고 네. 둘째로 대신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 공산당은 안 된다. 그렇죠. 네, 이 공산주의자들은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반공주의 노선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노동자 대량 해고라든가 노동 탄압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전까지 어떤 재계의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걸 들어주면서 혁신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사에 나서야 된다. 이게 이제 요시다 시게루의 기본 노선이었습니다. 일본의 노동운동사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의 원흉. 네. 이고 일본의 현대사에서 어른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는 경제 부흥의 선구자 되겠습니다. 이 노선을 가지고 준비된 체질로 짧은 시간에 준비된 체질로 한국 전쟁을 맞이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1950년 6월 25일에. 네. 이 사람이 밑에 딸이 둘이 왕가하고 아소다로 주니어
주니어가 아니고 뭐지? 아소다로 3세의 네. 외할아버지입니다. 예. 네. 대단한 사람. 그래서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말씀하신 대로 주니어도 아니면서 왜 같은 이름을 줘? 아무튼 발발을 하는데, 네. 일본은 이 주요 전략물자 보급기지 역할을 하게 되죠, 연합군에. 네. 연합군에 이제 보급기지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가지고 또 경제발전에 상당한 또 동력을 얻습니다. 네. 와가지고 당연히 군수경제가 또 돌아가고, 또 미국의 어떤 그 동네를 이제, 일본을 배후로 해가지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연합군이. 네. 침략 전쟁을 수행하느라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자국 영토 내의 물자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이때에. 네. 우리 광산으로 뭐 할 수 있고, 철도 생산할 수 있고, 배도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경력직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우리 농산물도 수출할 만큼 이따만큼 뽑아낼 수 있구나. 네. 등등등. 그래서, 미국이 상당한 어쨌든 부담을 덜고 일본 덕분에 한국 전쟁에 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때 이제 그 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한국 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미국이 여러 지정학적 여건을 볼 때 일본은 이제 그만 괴롭히고 일본 봐주자 이렇게 결심을 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를 맺어주죠. 네. 이게 이제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조약이죠. 그래서 뭐 배상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이게 이때 정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때 당사국이 아니어갖고 우리가 여전히 이게 해결이 안 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한국이 이 거시기가 아니니까, 정부가 없었으니까. 뭡니까? 2차 대전 당시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때 일본은 GHQ 체제로부터 벗어나서 주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권을 회복했으니까 당연히 이 메가더 장군께서 제기하신 어떤 공직 추방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이제 하토야마 이치로가 돌아오는 것이죠. 네. 돌아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시다 시게루한테, 야, 이제 내놔! 이제 내놔! 이렇게 얘기했겠죠. 네. 요시다 시게루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몰라! 누구세요? 네. 아니, 누구시더라? 네. 네. 아니, 세상에. 얘기했잖아요. 이웃나라에 전쟁 났어요. 경제가 갑자기 부흥한다니까? 자리를 왜 내려놔? 네. 지금, 상도이가 있지, 지금, 이거 뭐 뒤늦게 나타나갖고는 이 양반아 그냥 뭐 맨입으로 이거 다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냐. 게다가 생각보다 정치가 안정세. 네. 무슨 소리입니까? 입헌군 주제가 갑자기 정착이 돼버렸네요? 메가더 쇼군이 나갔더니? 그래서 하토야마 이치로가 열받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이 요시다 시게루가 이때까지 이제 장기 집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네.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독재다. 그리고 이 자유당 내에 이 요시다 시게루가 아까 말씀드린 요시다 독트린, 요시다 시게루 노선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탈박. 예. 탈박. 예. 네. 그런 사람들을 다 묶어가지고 반 요시다 동맹을 만든 거죠. 네. 하토야마 이치로가. 그렇게 해서 일본 민주당을 이제 창당을 합니다. 민주당 파트 1. 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전에 민주당이라는 무슨 당이 있었는데 네. 그 당이 저 대장이 날아가는 바람에 호수아비가 된 것을 접수한 다음에 자기식으로 개수를 해서 쭉 이제 자기당으로 만들어요. 하토야마 이치로. 네. 본편 1편입니다. 일본 민주당에. 그 약속을 안 지킨 게 지금 일본 민주당의 전신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떨 요시다, 탈 요시다 등등. 네. 반박연대.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반 요시다 노선이었기 때문에 정책에 있어서도 안티 요시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시다 시게루는 친미 노선이고 비무장을 지키고 그 돈으로 경제 발전하자 했는데 여기는 자주 외교, 자주 헌법, 자주 방위 이 3대 자주를 이제 내세웁니다. 그렇습니다. 즉 미국한테 너무 굴복하지 말고 네. 미국이 할 말은 하면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 돼. 요시다 시게루처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민주당 파트 1은 자주 국방을 외쳤습니다. 네. 네. 그런 와중에 요시다 시게루가 자기 측근인 오른팔인 사토 에이사쿠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검찰 지휘권을 발동하는 사건이라는 이때 정치자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토 에이사쿠 1901년부터 1975년 일본의 61, 62, 63대 내각 총리 대신 전임자 키시 노부스케의 동생 오키나와 반환,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 주도로 인한 노벨 평화상 수상 등의 업적이 있으며 추후에 언급할 최대 규모의 당내 계파 전쟁인 후쿠다, 다나카 전쟁을 막지 못한 리더십의 부재에 대해 비판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지휘권을 발동해갖고 이제 자기 측근을 이제 방어하는 이런 것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여론이 매우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여론이 불리하게 돼가지고 1954년, 55년 이렇게 되면 이제 하토야마 이치로가 일당을 먹는 바람에 네. 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하토야마 이치로 시대가 열립니다, 드디어. 아, 돌아왔네요. 그렇죠. 드디어 복수에 성공한 거예요, 요시다 시게루한테. 네. 복수한 겁니다. 55년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과 내일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말이죠, 책이 있었는데, 일본 현대 정치사인가? 2006년쯤인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빨갱이는 아니었고, 빨갱이 흉내를 내던 시절에, 그런 책들을 보고 앉았을 때가 있었어요. 네. 네. 언제? 군인일 때. 빨갱이 아니고 빨갱이 동생. 예. 이거 너무 개인사인가? 마음에 안 드시면 편집을. 죄송합니다. 네. 술 먹고, 빨갱이한테 제 개인사를 말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연자제로 걸리게 생겼나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 그냥, 호기심으로, 네. 일본 정치사 무슨 책이 나온 게 있어서 그거를 읽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저는 윤세민 에디터나 민정수석하고 다르게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제로에 가까웠잖아요. 네. 일본은 그냥 레슬링 하는 곳,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한자 문화권이라도요, 글자 읽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네. 헷갈리고. 네. 안 외워지죠. 네. 다 와고, 다 로고, 다 카고. 네. 다 똑같은 이름들인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란 말이야? 그 구분하는 연습을 일본 현대 정치사라는 책을 읽으면서 처음 했었거든요. 그걸 지금 한 10몇 년 만에 복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지난번에도 몇 번 다른 패널들이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들 중 하나 55년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광고를 듣고 와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현대 정치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야왕 테이테. 문제는 최대 흡수율. 설명해서는 안 되는데 최대 흡수율. 야왕 나이트. 평산네이처? Bluetooth, headphone, Monster, Sony, Zabra, wireless.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미나 문구입니다. 이것저것 머리에 많이 넣어두는 바람에 결국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김미나 아저씨와 함께 오늘과 내일은 일본의 현대 정치사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이 땡땡와 연호를 왜 선호하게 됐는가, 일본의 우익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속도가 빠른 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 두 장이 더 있었군요. 군국주의, 오늘 나머지 시간에는요, 오늘 요 앞에는요, 군국주의 천황제의 침략 일본 제국 시절에서, 더글러스 메가더 막부, 메가더 쇼군 시절, 그리고 거기에서 입헌군주제로 변화해서 총리자가 정착하게 된 시점까지, 그리고 한국전쟁의 호황을, 일본의 입장이죠. 한국전쟁이라는 호황을 맞은 시점까지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1955년이 되었어요. 김민아 아저씨예요. 이제 일본 사람 이름을 잠깐 얘기하자면 이치로, 야구선수 이치로도 있고 말이죠. 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은 진짜 이치로가 아니고 이치로로 진급하기 직전인가? 준이치로. 네. 그게 비슷해요, 그게. 블리츠 주인공도 이치로 아닌가요? 네. 그게 일본 사람들이 이름 질 때 무슨 로면은 네. 우리도 그렇지만 이게 과거에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고 이런 시절에 애를 낳으면 자꾸 죽고 또 애를 낳고 이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편의적으로 이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고심해서 줘봤자 안 되니까 잘. 그래서 첫째 나면은 이치로. 네. 셋째 나면은 산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 살라고? 아니요, 1, 2, 3이요, 그게. 그래요? 네. 1녀, 2녀, 3녀. 그렇죠. 1랑이, 네. 2랑이, 3랑이에요, 그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짓는데, 첫째를 낳는데, 첫째가 죽었어요. 그런데, 둘째를 낳았어요. 네.
그럼 이게 첫째긴 첫째인데 앞에 첫째가 원래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 앞에 이치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주니치로. 그렇군요. 아, 네. 맞아요? 네. 아, 그러면 진급하기 전에 이치로가 맞네요. 뭐 그런 셈이죠. 그 약간 자기 이름이 주니치로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2차 대전 때 활약했던 장군 중에 야마모토 이소로쿠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사람 이름을 한자로 쓰면 산본 56이거든요. 네. 산본이 성이고 네. 이름이 56이에요. 네. 그래갖고 그걸 본 미국인들이 이 일본인들의 이름 짓는 풍습을 알고 나서 그 이름을 보고 나면 야, 이 집은 자녀를 56명을 낳나 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 뭐 그 양반을 낳은 횟수가 뭐 56년이니까 그랬나 봐요. 아. 그래서 그런 웃긴 이름을 줬습니다. 그게. 네. 이름 그 얘기 사람이 잠깐, 태어났을 때는 1856년이었을 거고요. 그런가 봐요. 우리는 1955년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 얘기 잠깐 했고요. 그래서 사회당에 선전했기 때문에 이 하토야마 이치로가 볼 때 하토야마 이치로가 1당이긴 한데 다수당은 1당이긴 한데 과반 이상을 점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수는 다 합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재계가 호응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가타야마 데스인가 데스 이름이 그런 이름은 아닌가 아무튼 가타야마 데스. 일본의 46대 내각 총리 대신 사상 최초의 사회당 출신 총리입니다. 41년 전범 도조 히데키 내각의 사퇴를 주도했고 47년에 총리가 됩니다. 그 전에 잠깐 사회당 내각이 있었습니다. 그 요시다 시게루가 되기 1차 내각 이후에 잠깐 사회당 내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55년도 이전에는 꼭 그 자유당만 집권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회당이 잠깐 집권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재계가 사회당한테 질린 거예요. 네. 이게 사회당이 집권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이 생각을 정확하게 갖게 돼가지고 노동운동도 하게 해주고 좀 싫네. 네, 보수 합동을 해서라도 사회당을 좀 선전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당하고 민주당이 우리가 합치자 그래갖고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합쳐요. 그게 이제 자유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자민당이 시작됩니다. 네. 다만 여기에 이제 요시다 시게루 본인은 참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시다 시게루의 부하들은 다 여기로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먹고 살아야지. 따라서 이때부터 자민당과 사회당의 양당 구조가 수십 년을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를 보통 일본어로는 1과 2분의 1 정당제 혹은 1.5 정당제라고 표현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의석 중에 3분의 2를 늘 자민당이 먹고 3분의 1을 늘 사회당이 먹어서 사회당은 개헌 저지선까지만 개헌만 막을 수 있고 사실상 별 힘이 없는 두 번째 정당으로 붙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모로 그 뒤에 정치사에 끼치는 의미가 한국의 3당 합당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자민당은 헌법을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은 메가더 장군이 강요한 헌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멋있게 전쟁도 하고 뭔가 우리가 멋있게 전쟁도. 네, 자주적인 이런 역할을 하는 헌법으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집권은 맨날 할 수가 있지만 집권은 항상 할 수가 있지만 개헌은 못해요. 네, 개헌을 못해요. 근데 사회당은 과반을 못 점해서 집권을 못합니다. 집권을 무조건 못하는데 헌법을 바꾸는 거를 막을 수는 있어요. 개헌은 저지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회당은 이런 메가더 장군이 강요한 헌법이 내용이 좋은 것 같아. 그렇죠. 네, 평화헌법이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둘이서 하고 싶은 일을 전적으로는 못하는 상황이 계속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일본 정치가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 변화 없는.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때 보수합동 때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하토야마 이치로는 1956년에 일본을 유엔에 가입시키면서 전범국이던 일본을 어쨌든 간에 이 정상화를 해내죠. 네. 네. 거기까지 하고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하고 정계 은퇴를 하고 얼마 후에 이제 기력이 다해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참 남의 죽음이라고 네. 막말. 여러분 이 일본 정치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게 네. 사람들이 자꾸 죽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건 너무 그래요. 네. 큰 충격입니다. 왜 죽죠? 자꾸 죽습니다. 이거 왜? 근데 아무튼간에. 네. 근데 우리나라는 막 은퇴하고 한참 뒤에 돌아가시고 이러는데. 그렇죠. 저기는 네. 중간에 죽고. 네. 네. 근데 궁금한 게 여기서 사회당이 갑자기 나왔는데 원래 사회당은 어떤 노선이었나요? 그 전부터 이제 이것도 사실 일본 정치의 야당사를 또 한번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한 거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자기들끼리 복잡해요 또.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 정리하면 과거부터 쓰는 혁신 세력들이 네. 아까 다이조 데모크라시 때 있던 혁신 세력들이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끼리 노선을 변화해 가면서 이합집산 하다가 뭐 생긴 당이에요, 그게. 그냥 그렇게만 그냥 정리하고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일본 야권에 대해서 네. 그러면. 내각제의
일본 정치 구조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건 총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네. 자민당이 생기고 자민당이 꾸준히 집권했다고요. 총리가 나와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토야마 이치로가 갔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 선거를 해야 되고 새로운 자민당 총재가 이제 총리가 되는 거죠. 자민당 총재 선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시 노부스케가 이때 1등을 했습니다. 기시 노부스케. 네. 자민당의 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1896년부터 1987년 일본의 57대 내각 총리 대신 전범 재판을 받았으나 그를 등용하길 원했던 미군정의 선택으로 불기소되어 이후 총리에까지 오릅니다. 그가 시도한 미일 안보조약 개정 시도가 평화 포기라는 이유로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으며 이를 막기 위해 야쿠자까지 동원하는 극악함을 보이기도 했지요. 여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합니다. 총재 선거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돌연 사망했어요. 총재 선거에서. 돌연 사망해서 기시노부스케가 1등이 됐어요. 근데 결선 투표에서 졌어요. 만년 2등이 될 것 같았는데 또 결선 투표에서 이긴 사람이 뇌경색 진단을 받고 양심상 내가 일본을 지도할 수 없어요 이러면서 스스로 퇴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의 남의 건강의 불행이 기시노부스케에게 총리직을 안기는 이런 역사의 장난질이 일어났습니다. 네. 네. 근데 기시 노부스케라는 사람은 쇼와의 요괴 이런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쇼와의 요괴. 네, 네. 아주 그 주도 면밀한 사람인데 어쨌든 과거에 A급 전범으로 분류될 만큼 그 당시에 전쟁 내각에 굉장히 협조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아까 하토야마 이치로의 동조에서 자유당 내에서 요시다 시게루 노선을 갖고 하토야마 이치로의 동조한 세력의 사실은 선두에 선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기시노부스케가.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요시다 시게루 노선에는 굉장히 반대한다는 색채가 강한 거죠. 미일 관계에 적대적이고. 그렇죠. 자주 국방을 표방하는. 그렇죠. 아니 전쟁 끝난 지 얼마 됐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미일 안보 조약을 개정하자. 이 미일 안보 조약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하고 일본 간의 어떤 군사라든지 군사적 이제 문제라든지 이런 걸 규정한 조약인데 그 조약이 우리한테 불평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평등하게 고쳐주세요라고 아이젠하워 당시에 미국 행정부랑 협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젠하워 입장에서도 일본이 앞으로 일본하고 이제 우리가 이 동네 저 동네 다 관여하기도 좀 그렇고 중국과 소련이 막 이렇게 우리의 골치 아프게 하지만 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잘 버텨주면은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또 골치 아프지 않아도 되잖아. 네. 일본 말은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 네. 그래가지고 이 협상을 또 잘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일 안보조약 개정이 이제 목전에 오는데 하지만 자민당 내 온건파들이 또 이것에 반대했습니다. 지금 냉전 구도가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고 그것이 강화되고 있는데 일본이 굳이 이 냉전 구도 안으로 빨려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 그런 주장을 하면서 반대하고 그다음에 사회당, 시민단체, 학생 이런 사람들이 반전 구호 외치면서 이렇게 다 반대를 했어요. 근데 기시노부스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젠하워가 일본에 오기로 했는데 뭔가 그 전에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을 해서 아이젠하워가 왔을 때 모두가 다 같이 해피한 그림을 만들고 이런 그림을 만들어야 사실은 내부 여론 정리를 빨리 해야 혹시나 이렇게 다 반대하고 난리 났는데 아이젠하워한테 불상사라도 생겨봐요. 그렇죠. 네. 얼마나 칼빵 막 이런 거요? 아니 막 집회 물결이 막 있고 막 이러면 어떡해. 실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이젠하워가 방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비서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사전 답사를 했어요. 그 사전 답사를 하고 있는데 시위가 막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때 기시노부스케가 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극우 세력들을 막 동원하거든요. 네. 그게 오늘날의 무슨 일본 회인이 하는 사람들의 전신이죠. 네. 아무튼 아스팔트 우파들을 동원해갖고 싸움을 붙입니다. 같은 시기에 이승만 정권하고 좀 비슷했습니다. 네. 다들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그래갖고 이 답사하러 온 사람이 이 항쟁의 가운데 휩쓸려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해병대 헬리콥터가 구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 안 좋으니까 실제로 아이젠하워가 방해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기시노부스케가 그냥 날치기를 통과시켜버려요. 이게 방금 얘기한 건 날치기 통과 이후 상황이었고, 이 마음이 급해갖고, 이 의회 내에서 중의원에서 날치기 통과시킵니다. 이 미일 안보조약 개정안을. 그렇게 되니까는 사실 이게 보세요. 그전에도 이 미일 안보조약 개정에 대해서 교계를 갸우뚱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날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 세력들이 다 이거는 독재야 이러면서 들고 일어나고 기시노부스케 물러나라 이렇게 되고 항쟁이 격화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난리.
이게 이제 뭐 안보 투쟁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건인 것이죠. 안보 투쟁. 이때가 네. 일본에서 학생운동이 활발했던 그 시기군요. 그렇죠. 네. 엄청난 우리가 운동권들이 엄청나게 개겼던 그 사건인데. 안보 투쟁은 성공했습니다. 기시노부스케를 물러나게 했죠. 그렇죠. 근데 결국 뭐 미일 안보 조약은 어쨌든 첫째로 중의원에서 날치기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비준동의안. 이 비준동의안은 그다음에 이 일본은 양원제지 않습니까? 네. 중의원에서 통과된 다음에 참의원에서 다시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일정 기간 이상 참의원에서 의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 그냥 의결된 걸로 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의결된 걸로 쳐요,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자동 발효가 되면서 자동 발효되는 것까지 기시노부스케 내각이 지키고. 그렇죠. 첫 번째 날치기 한 다음에 방탄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정치 용어를 쓰자면. 네. 버티다가 요거까지 딱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총사퇴하는 것으로 이 기시노부스케 내각은 엄청난 난리와 함께 붕괴합니다. 네. 이게 이제 아베 신조의 외조부인 거죠. 이 양반이. 그리고 나서 그러면 누가 또 총리를 해야 될 건데. 네. 기시노부스케가 워낙 다 이거 여론을 안 좋게 만들었으니 네. 다시 공은 원래 요시다 시게루 노선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왔을 거 아닙니까? 니네가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 뒤를 이은 게 요시다 시게루의 오른팔 왼팔 중에 하나였던 이케다 하야토라는 사람이었어요. 화끈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이케다 하야토 1899년에서 1965년 60년부터 64년 일본의 58, 59, 60대 내각 총리 대신 요시다 길파의 대표적 인물로 냉전 시기 미일 관계 구축에 공을 세웠습니다. 이케다 하야토가 총리가 딱 되고 바로 이제 천명한 입장이 나는 헌법 개정은 안 한다. 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호헌이라고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일 안보 조약 문제로부터 시작된 이 찬반 구도가 뭐 헌법 개정은 안 한다는데 뭐. 예. 즉 지금의 어떤 평화를 지키는 입장, 네. 비무장의 입장을 지키겠다는데 뭐. 이렇게 돼서 이때 이제 그 구도가 이제 붕괴되고. 이것이 우리 납북 피해자 이야기할 때 잠깐 들려드렸던 그 일본인들의 정치적인 정서를 정의짓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바꾸고 싶어? 군사 관련된 거 어떻게 바꾸고 싶어? 뭐 평화조약을 어떻게 바꾸고 싶어? 그러면 평화헌법에 반대하는 거냐? 라는 질문으로 바로 반응하게 되는 호헌 정서. 네. 그리고 요게 이제 대외 정치적으로는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이 사람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소득 배증 계획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아닙니다. 소득 배증 계획. 네. 이 소득을 2배로 올려야 된다. 사람들을. 그러기 위해서는 배로 증가시키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고도 성장해야 된다. 모든 자원을 경제 개발에 막 투여해가지고 네. 네, 국가 주도에 고도 발전해야 된다. 여러분이 일본 드라마나 소설을 좋아하시면 혹시 관료들의 여름이라는 드라마,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원작 이 소설이고 그게 우익 소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안 좋은데 어쨌든 드라마를 제가 어렸을 때 봐가지고 좀 좋아했는데 이 일본 관료들이 막 야 뭐 국내파 관료랑 국제파 관료들이 싸우는 거예요. 국제파 관료들은 약간 신자유주의 비슷한 거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국내파 관료들은 무슨 소리야? 정부가 주도해갖고 경제 발전 막 시키고 자동차도 만들고 지금 항공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그래갖고 컴퓨터 PC9801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IBM이 아니고. 근데 그게 재밌어요? 저는 그 드라마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리갈하이보다? 리갈하이는 저는 안 봤습니다. 진짜 리갈하이 짱 재밌는데 왜 그 한국판은 사람들이 많이 안 보나 몰라. 아무튼. 오히려 분노하고 있던데요. 리갈하이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 나의 나쁘지 리갈하이를 망치다니 뭐 이러면서. 이 정도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순재 씨 딱 잘 어울리거든 거기에. 아무튼. 이순재가 그걸로 나와요? 사카이 마사토로 나와요? 네, 네. 이순재가요? 네. 뭐 제가 예전에 땡땡에서 뭘 해봤는데. 가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라이나 아니다. 이거 얘기하면 안 되지. 배증계 소득 배증 계획. 네. 이 배자 그 곱빼기 할 때 배자죠. 아베 신조의 배도. 아 그런가? 네. 안배예요. 안배. 그렇죠. 고말로 읽으면. 네. 곱빼기가 한자예요? 배. 안배 진삼. 네. 안배 진삼. 네. 네. 안전하게 곱빼기. 네. 네. 아베 신조도 셋째인가 그러면? 네. 진짜로는 세 그릇. 네. 네. 아무튼간에 그래서 고도 발전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라이벌로 떠오른 게 요시다 시게루의 똑같은 왼팔 오른팔이었던 사토 에이사쿠입니다. 네. 이 사람은 너무 이케다 하야토가 고도 성장을 하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안정 성장을 해야 돼요라는 얘기를 하면서 둘이 좀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는데 그래도 왼팔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이케다 하야토가 건강상의 문제로 퇴진하면서 사토 에이사쿠한테 총리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사실 사토 에이사쿠는 기시노부스케랑 형제인데 여기 가정사가 복잡해갖고 둘이 성이 달라요. 그 사토 에이사쿠가 동생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 이름 얘기하면 늘 얘기하지만 배우 중에 사토 비사쿠가 있습니다. 네, 에이사쿠 비사쿠.
사토 비사쿠가 있어요. 네. 그래갖고 아무튼간에 이거 거의 지난주보다 더 새로운 이름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시기엔. 지난주에 새로운 이름이 많이 나왔네요. 그 뭐 나이키 그렇죠. 신발 얘기하시던데.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그리고 이 시점이 되면은 이 일본 정치의 주요 플레이어는 다 사망하거나 건강상의 이상으로 은퇴를 하거나 그래갖고 네. 사토 에이사쿠가 주류를 재편해 버립니다. 사토 에이사쿠 위주의 정국이 딱 형성이 되죠. 주류를 재편했다는 거는 55년 체제 이후에 일본 정치에서 무슨 소리냐? 이 사람 중심으로 최대 계파가 자민당에 형성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사토 에이사쿠의 시대고 그러면 포스트 사토 에이사쿠를 누군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자민당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5대 파벌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5대 파벌. 네. 첫째로 사토 에이사쿠파는 여기에 측근 중에 다나카 가쿠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토 에이사쿠파를 이제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이건 다나카파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케다 하야토의 뒤를 잇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이라 마사요시가 이런저런 뭐 우여곡절 끝에 오이라 마사요시가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어디까지 얘기했죠? 기시 노부스케. 네. 기시 노부스케를 계승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만 결국은 후쿠다 다케오라는 사람이 계승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기시 노부스케랑 입장이 같지만 전에 다이조 데모크라시 때 말씀드렸듯이 관료냐 정당인이냐의 대결 구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정당인이야라고 주장하는 그 정체성을 계승했던 고노이치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노이치로는 기억 안 해도 돼요. 이 사람을 계승한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또 주요 파벌의 플레이어로 등장을 합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네. 나카소네 야스히로 1918년 82년부터 87년 일본의 71, 72, 73대 내각 총리 대신 미일 관계에 있어 로널드 레이건과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안전보장체제를 강화했으며 경제적으로는 공기업 민영화가 가장 큰 족적으로 평가됩니다. 중의원 연속 20선 당선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4개 얘기했죠, 지금까지 파벌을. 네. 하토야마 이치로가 일본 민주당을 창당할 당시에 약간 쪼렙 정당 중에 우리도 할게요 이제 합류한 정당 중에 개진당이라고 있어요. 네. 이 개진당이라는 분들은 자기들은 보수인데 시장 경제를 중시하고 아주 보수신데 네. 수정 자본주의자다라고 해가지고 복지제도를 해야 되고 정부 중심의 재정 지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약간 이상한 노선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독자적인 파벌을 형성해서 여기는 미키 다케오라는 사람이 이 파벌을 이제 파벌 영수로 등장합니다. 미키 다케오 1907년에서 1988년 일본의 66대 내각 총리 대신 다음 회에 나올 로키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있어 당내 다수파가 모두 물러서자 지휘권을 발동하여 당내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고 구속함으로써 지지세를 얻습니다. 이 사람도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종합하면 다나카파, 오이라파, 후쿠다파, 그다음에 나카소네파, 미키파 이렇게 5대 파벌이 형성된 거예요. 다 총리가 됩니다. 네. 네. 요 5개 파벌이 계속 자기들끼리 나누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지금까지 사실은 이 구도가 기본적으로는 유지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의 연정이네요. 그런 셈이죠. 자민당이라는 큰 당 안에서 네. 이 5개 파벌과 이 입장을 같이 하고 달리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자기들끼리 이렇게 편먹고 저렇게 편먹고 계속 그렇게 해온 역사가 자민당 파벌 역사입니다. 우리가 독일과 북유럽 일부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총리나 대통령 선거 하는 거 보고 제가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치 상황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의 미래상인지도 모르겠다. 계파가 청산되고 지역주의가 청산되는 동시에 극우 성향이 점점 더 드러나고 그리고 그걸 한번 진하게 겪었고 그걸 또 극복한 적도 있고요, 최근에는. 네. 그게 무슨 소리냐? 한국은 이제 지금 집권당이 그전에 오랫동안 집권당이 많이 찌그러지기도 했는데 그 정당도 계파가 이렇게까지 온건하게 같은 계파가 오래 간 적이 없어요. 해체되고 또 해체됩니다. 네. 근데 일본은 참 아저씨의 표현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자면 안정적, 좋게 말하면 안정적, 나쁘게 말하면 정말 죽어라 안 바뀝니다. 그러한 지금의 죽어라 안 바뀌는 상황이 언제 어떻게 생성되는가 이 신장의 야망 전편을 들으셨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저는 나이가 지금 3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초등학교 때하고 지금하고 비하면 정당 이름 바뀌어 정당 생겼다 없어져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라는 그런 게 없네요. 지금 손학규 계파 없어요. 손학규. 정동영 정동영. 네. 한 명씩 남아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슬프네요. 그죠?
개파 있다 자기만 남은. 네. 여튼 한국보다 매우 그 딱딱한 일본의 정치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굴러가던 시절의 이야기를 드렸고요. 내일부터는 조금 더 딱딱한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보다 더 딱딱해요? 그렇죠. 이때만 해도 사회당도 집권한 적 있고 많은 변화가 있는 편이죠. 제가 보기에는. 예.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요. 김민아 아저씨하고 같이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그대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괜히 했나 이거? 아니요, 근데 재밌어요.